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 12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단테의 사랑 시편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내 여인은 두 눈의 사랑을 가져다 주니. 단테 알리기에리. 내 여인은 두 눈의 사랑을 가져다 주니 바라보는 모든 것을 사랑스레 변하게 하네. 길을 가면 사람들은 고개 돌려 그녀를 바라보네. 그녀에게 인사받은 사람은 가슴 두근거리네. 한숨을 깊이 쉬거나 수심에 찬 얼굴을 숙이는 그는 그제야 자신의 나쁜 마음을 알게 되어 변하게 되네. 못난 마음이 사랑으로, 못된 마음은 숭배로. 오 여인들이여, 그녀를 찬양하게 하세요. 겸손과 식지 않는 온화한 희망이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한결 행복하리라. 그녀가 10개 미소 지을 때 그녀가 지닌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생각에 담아둘 수도 없으리라. 이는 전례 없이 아름다운 기적이 되리라. 잘들 보셨습니까? 이 시는 개별적인 제목이 없는 시입니다. 거의 져서 신생에 나오는 시 한 편인데요. 일단 시 제목을 첫 행의 내용인 내 여인은 두 눈의 사랑을 가져다 주니로 정했습니다. 이때 내 여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베아트리치가 되겠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거의 고향이죠. 피렌체는 세계적인 예향입니다. 예술의 고장입니다. 파리, 비엔나 등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의 고장이 있지만 피렌체는 14세기 때부터 유명한 곳이었다. 특히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을 주도한 사람들이 피렌체 출신이었다. 단테에 이어서 단테가 1321년 14세기 초반에 세계 문학사 불멸의 명작인 신곡을 완성을 했습니다만, 그를 이어서 피렌체가 고향인 페트라르카 보카치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세기 세계 문학은 피렌체 사람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는 단테에 비하면 손잡을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단테가 오래 살았는데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도 아주 오래 살고 결국 기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방생활 20년간 한 가운데서도. 단테의 생애 중에서 페트라르카와 이렇게 겹치는 횟수는 17년이요 보카치오와 겹치는 횟수는 8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단테가 인생 후반기에 추방생활, 유랑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는 9년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웠어요. 막역한 선후배처럼 또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의 대선배인 단테의 문학을 두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보카치오, 데카메론으로 유명한 보카치오입니다. 보카치오는 비타 디 단테라는 책을 냅니다. 비타 디 단테, 단테의
인생, 단테의 생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 문학사에서 최초의 문학 비평 중에서 작가로 정기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이태리어 직역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문고판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테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베아트리체는 피렌체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신흥 자산가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테의 집안은 베아트리체 집안에 비하면 미천하기 그지없었고, 베아트리체의 그 눈부신 미모에 할 때 단테의 외모도 볼품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애칭은 빛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단 한 번도 베아트리체를 두고 빛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가요의 한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주 운명적이었습니다. 9살의 단테와 11살의 베아트리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의 만남. 한 동네에 사니까 피렌체가 사실은 도시라고 하지만 동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9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9년 후에 다시 우연히 만납니다. 이때 단테의 나이는 18살. 우리식으로는 고3 나이고, 베아트리체는 17살. 17살의 베아트리체는 이미 남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귀족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요. 이때 만남은 길가에서 서로 보면서 목례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단테는 그의 영혼을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히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지나다 보니까 몸이 상하게 되고, 몸이 야이고, 얼굴이 야이고, 그 친구들이 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때서 그러니 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유를 밝히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또 성당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됩니다. 나란히 두 사람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한 처녀가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베아트리체와 자기 사이에 앉은 이 처녀가 자신의 사랑을 위장하는 가리개로 이용을 했답니다. 이 처녀는 근교에 사는데요. 이 처녀를 찾아가서 계속 자신의 가리개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가 좋아요 했겠어요. 자존심 있지. 아, 이제 앞으로 나 성당 안 갈 거예요. 이런 말 하고 거절을 하니까 이 단테는 몸이 달아오르면서 대타를 내세웁니다. 이 대타는 누구냐? 어떤 기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 제발 가르기 역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작전이 꽤 치밀했지만 그의 연문이 피렌체 도시에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만나도 인사조차 안 했대요. 왜? 흑심을 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단테는 시를 써서 도시에 유포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향가가 생각나죠. 서동요. 그러다가 또 우연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 계속한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다.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베아트리체를 목격합니다. 목격하는 순간 놀라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더욱더 피렌체에 소문이 퍼졌고 여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누가? 단테가요. 이 기절 사건이 자신의 짝사랑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바란 것은 내가 베아트리체와 만나서 연애하고 재혼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란 것은 베아트리체가 내게 인사하는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니까 인사하는 정도를 자기가 바랐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한다 소리를 하지 않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시대니까, 또 특히 유부녀니까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많은 베아트리체에 관한 시들이 있어도 베아트리체를 사랑합니다 하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베아트리체를 찬양합니다 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시대적 한계이기 때문이죠. 중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근대적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춘향이는 옥중에서 이도롱을 만나는데 자신이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도롱에게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그동안 사랑했어요, 이 소리를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근대적인 사랑의 현상이라고, 시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강수, 김동인에 의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소설들 많이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단체는 베아트리체를 어느 결혼식에서 목격한 직후에 기절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피렌체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는 사랑의 전문가라면서 사랑이 과연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철학적인 내용의 소네트, 유럽의 전통적인 서정시가 소네트입니다. 14행시입니다. 소네트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시한 시 한 편, 내 여인은 두 눈에 사랑을 가져다 주니, 이 시를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 신생에 의하면 신생은 자신의 시, 이때 자신의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소네트와 발라드입니다. 소네트와 발라드를 이렇게, 소네트는 오랜 안에 유럽의 정형시이고요. 발라드는 북한등 지역,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같은 데에서 지역에 중세의 음유 시인들이 있었는데, 음유 시인들이 노래한 그 가사, 노래, 말이 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서 서해진 것이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라드는 아주 깁니다. 소네트는 다 14행시입니다. 이 시 역시도 소네트입니다. 내 여인은 두 눈에 사랑을 가져다 주니 바라보는 모든 것을 사랑스레 변하게 하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좀 폭넓은 의미의 사랑, 보편적인 의미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랄까요, 이성적인 호감이라기보다는 더 폭을 높여서 베아트리체의 그 자유로운 성품을 두고 사랑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자유로운 눈길을 던져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간다. 너무나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이렇게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 근데 자기하고 무슨 연문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신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아서 이런 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테의 사랑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성격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하는 사랑이요, 하나는 말 없는 사랑. 눈으로 하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육체적인 사랑, 즉 몸으로 하는 사랑인데, 이 몸으로 하는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근대라고 하는 시대적 자각과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에로티시즘의 탄생입니다. 둘째는 말 없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항정에서 옥중에서 유언을 할 때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고 하지 못하는 그 시대적인 한계, 근대 이전의 어떤 사랑법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사랑이 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고 본 것이 중세인들의 관념이었죠.
눈으로 하는 사랑, 말 없는 사랑. 눈은 마음의 창이요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고 정신적인 사랑을 구가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라고도 하는데, 플라톤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평생도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여인과도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사상 자체도 순수관념의 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사랑도 순수관념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저 사포 같은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포 같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사랑을 했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플라톤의 사랑, 이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데, 눈으로 하는 사랑이니 말 없는 사랑이니 하는 이 중세기의 사랑은, 중세기의 단태적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러 그녀를 바라보네. 그녀에게 인사받은 사람은 가슴 두근거리네. 한숨을 깊게 쉬거나 수숨에 찬 얼굴을 숙이는 그는, 이때 그는 하는 것은 베아트리체에게 인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이 그는 그제야 자신의 나쁜 마음을 알게 되어 변하게 되네. 기존 번역본에는 이 나쁜 마음이 사악한 마음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제가 나쁜으로 고쳤습니다. 왜? 필요 이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이죠. 사악한 거하고 좀 나쁜 하고 이게 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 베아트리체 지나가는 그 모습을 쳐다본 남자들, 여자들, 남자들 다 안에 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고, 남자들은 소유욕을 느끼게 되고, 저 여자가 내 여자였으면 이게 나쁜 마음이라 말인데, 이 정도 나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악한 마음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죠. 기존의 번역에 의하면 정오와 자만심이 나옵니다. 정오는 여자들이 가는 정오라는 뜻이겠는데 시기심을 말하겠고, 자만심은 남자들이 가지는, 베아트리체를 보고 가지는 남자들의 생각, 즉 이기심을 말하는 거겠죠. 시기심과 이기심, 또 시기심, 이기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옮기면서 못난 마음, 못된 마음 이렇게 슬쩍 바꿨습니다. 길가에서 베아트리체를 본 남자와 여자들은 자신의 나쁜 마음을 알게 되어 변하게 되는데, 못난 마음은 아까 말하는 정오란 뜻입니다. 시기심, 못난 마음은 사랑으로 변하고, 못된 마음은 즉 자만심, 이기심, 소유욕 이런 것은 숭배로 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 여인들이여 그녀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상의 여인들이여 시기하지 말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시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식지 않는 온화한 희망이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아라 한결 행복하리라. 내가 10개 미소 지을 때 그녀가 지닌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생각에 담을 수로 없으리라. 이는 전례 없이 아름다운 기적이 되리라. 소네트는 제가 미리 말했듯이 14행시입니다. 보통 어떻게 나눠지느냐? 4행, 4행, 6행. 그러니까 446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앞에 있는 4행은 시작되는 부분, 중간 4행은 중간 부분, 마지막 6행은 마무리 부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베아트리체는 앞부분에는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이야기했는데, 마무리 부분 6행은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통해 베아트리체의 자유로운 인품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두 가지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이요, 하나는 미소입니다.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아트리체의 부드러운 말실을 말하고, 미소는 베아트리체의 경이로운 미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눈이든 입이든, 베아트리체의 눈이든 입이든 할 것 없이 미덕의 힘이 미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단테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사랑은 중세 기독교적인 가치와 지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랑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사랑보다는 신인관계의 사랑을 전제한 혹은 중시한 그러한 인간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마지막 중세적 인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테를 추종한 두 사람,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는 최초의 근대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을 열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근대적 에로티시즘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다. 근대적 에로티시즘의 그 사랑은 육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단테의 사랑은 몸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사랑을 찬양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영혼에 호소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가 만나서 대선배 단테의 문학에 대해서 끊임없는 토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보카치오는 단테의 인생이라는 이렇게 까다로운 저서를 냅니다. 오늘날 번역하니까 이렇게 얄팍한 문고판에 지나지 않네요. 영어로 중譯된 단테의 인생이 이미 번역되었습니다만 이탈리아어 직역본으로 이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의 27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보카치오가 한 이야기입니다. 보카치오가 단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단테가 스스로 그를 밝히기도 했고, 그의 사랑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베아트리체를 향한 마음은 아주 고결하고 정신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서 육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표정이나 말이나 암시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테의 사랑의 빛깔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1290년 단테 나이 25살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베아트리치가 사망합니다. 향년 24년 3개월로 요절하게 되죠. 그는 흐느낌으로 목소리가 쉬어버려 그의 외침은 주변 사람들조차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테는 결혼해서 5남 1녀를 낳게 됩니다. 딸 한 명은, 딸이 한 명이니까 외동딸인데 외동딸 이름을 베아트리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단테의 딸 베아트리치는 날 수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치의 오빠가 단테에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시를 써달라 부탁으로 왔어요. 일종의 기일을 앞두고 제문시죠. 제문시를 부탁하러 와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살 때 베아트리치를 두 번째 만남부터 1294년까지 11년 동안 베아트리치에 관한 시들을 모으고 그 시에 대한 자신의 해설을 붙여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신생입니다. 라비타 노바입니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 새로운 인생이라고 번역되는데 과거에는 다 신생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해야 되느냐, 신생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과거처럼 신생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불멸의 대표작인 신곡도 역시 신성한 희곡, 신성한 응곡, 신성한 극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곡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목 신곡 라 디비나 코메디아. 코메디아는 영어로 하면 코미디입니다. 근데 내용은 코미디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때 코메디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뜻하는 개념이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비극, 희극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희극을 코메디아라고 합니다만 내용은 아주 비장한 느낌을 주는 좀 비극에 가깝습니다. 신곡이.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신곡은. 신곡이 그대로 두고 있으면 신생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을 1294년에 만드는데 자신의 서정시 소네트와 발라드, 발라드는 음유시의 전통을 계승한 어떤 사랑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묶어서 책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베아트리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태도가 좀 한풀 꺾인 감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부터 그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렌체 공화국 제1행정장관으로 역임을 하게 되고 또 복잡한 어떤 당쟁에 얽혀서 추방생활, 유랑생활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 고향에 다시 돌아오려고 무진예를 썼습니다만 고향에 돌아오면
화형을 시킨다 하는 통보를 받고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격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살게 되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구운몽을 쓴 김만중처럼 석소에서 그러니까 추방지에서 마지막 생의 고통을 곱씹어 가면서 작품을 쓰는데 그것과 김만중하고 똑같습니다. 구운몽을 쓰던 것과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거의 불멸의 대표작 세계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신곡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가 1321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바로 세상 떠나기 전에 신곡을 탈고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다시 또 베아트리츠를 옛날에 젊었을 때 어릴 때 보았고 젊었을 때 보았던 베아트리츠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곡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자로 베아트리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것에서 베아트리츠를 사실상 단테는 몇 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번 인사하는 정도였고 한두 번 성당에서 예배 보는 정도였습니다. 아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더라면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지지고 볶고 살았더라면 베아트리츠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컨대 베아트리츠는 단체가 문학적 상상력이 빚어낸 여인이었다. 이상화된 신성의 상징에 불과한 정도였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도 불구하고 베아트리츠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단체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여인상, 마치 사랑의 여신처럼 후세의 사람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테의 어떤 시에서 보는 사랑의 관념, 참 그야말로 시 한 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요 단테를 계승한 페트라르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빛깔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여인은 두 눈의 사랑을 가져다 주니 단테 알리기에리. 내 여인은 두 눈의 사랑을 가져다 주니 바라보는 모든 것을 사랑스레 변하게 하네. 길을 가면 사람들은 고개 돌려 그녀를 바라보네. 그녀에게 인사받은 사람은 가슴 두근거리네. 한숨을 깊이 쉬거나 수심에 찬 얼굴을 숙이는 그는 그제야 자신의 나쁜 마음을 알게 되어 변하게 되네. 못난 마음이 사랑으로, 못된 마음은 숭배로. 오 여인들이여, 그녀를 찬양하게 하세요. 겸손과 식지 않는 온화한 희망이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한결 행복하리라. 그녀가 10개 미소 지을 때 그녀가 지닌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생각에 담아둘 수도 없으리라. 이는 전례 없이 아름다운 기적이 되리라.